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신을 차리지도 못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가끔씩은 저 혼자 바위덩어리 몇 개씩 등에 지고 사는 기분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야만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제 선택에 책임을 지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제 선택으로 인해 눈물 흘리는 나날도 있었죠. 하지만 어떻게든 씩씩하게 버티다 보니 지금의 일상을 누리게 됐어요. 혹시라도 저 같은 분이 계실지 모르니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다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는 40대 초반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원래 고아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 같은 건 기대한 적도 없고 겪어본 적도 없었어요. 명은아, 왜 너는 주말에 부모님이랑 뭐 했는지 이야기 안 해줘? 매번 우리만 떠드는 것 같아서 뭔가 민망하다. 아무리 놀러 다니지 않는 편이라고 해도 집안에서 뭔가 같이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야, 명은이한테는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명은이는 부모님 안 계시단 말이야. 아예 집도 없고 고아원에서 살고 있어. 일부러 명은이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야. 아무리 고아원에 산다고 해도 모든 친구들이 부모에 대한 기억이 부재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보통 아주 사소한 기억이거나 짧은 순간이라고 해도 부모와의 추억을 원동력으로 살아가는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가장 최초의 기억도 고아원 안에서 자라는 순간이었어요. 당연히 친구들이 부럽기도 하고 서러울 때도 많았죠. 특히 같은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으면서 괜히 서열지라고 절 무시할 때면 억울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원래 먹을 걸로 서운하게 만드는 게 진짜 비겁한 거 아시죠? 그런데 저랑 같은 방을 쓰는 친구들은 항상 간식을 나눌 때 저만 빼놓고 돌렸습니다. 이건 부모님과 자란 경험이 있는 친구들만 누릴 수 있는 추억의 맛이라는 거였죠. 그러면 저는 뭐라 할 말이 없어 입을 꾹 다물고 물배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청소당번도 제일 힘든 쪽만 몰아받았어요. 그리고 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어서 누가 뭐 잘못하면 뒤집어 쓰는 경우도 허다했답니다. 그나마 고아원 선생님이 눈치채시고 막아주셔서 다행이었어요. 괜히 울먹거리는 표정 짓지 마. 우리가 뭐 잘못한 것 같잖아. 솔직히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네가 과하게 반응하니까 당황스럽다. 솔직히 너만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거 맞잖아. 우리는 다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여기 온 거야. 너랑은 다르지. 원래 애기들은 동물도 다 예쁘다던데. 넌 뭐가 얼마나 미웠길래 태어나자마자 여기를 온 거야? 우리는 기억이라도 있어서 나중에 부모님 찾을 수 있는데 넌 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도 못 알아보겠다. 결국 한 번은 애써 눈물을 참다가 도망치듯이 방으로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킥킥대며 웃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이런 저한테 행운이 찾아왔어요. 바로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입양을 가게 됐다는 거였죠. 당연히 친구들은 저를 엄청나게 부러워했고요. 솔직히 질투하는 시선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예 제가 걸어가는데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괴롭힘에 일일이 상처받지 않을 만큼 입양 이후의 미래를 기대했어요. 드디어 저에게도 가족이 생기게 된 거니까 설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가게 된 입양 가정은 꿈에 그리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단 양부모님이 도대체 저를 왜 데려오셨나 싶을 정도로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혹시 저한테 궁금하신 거 따로 없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가족이 된 거니까 서로 잘 알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제가 지켜야 하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괜히 제가 두 분의 규칙을 깨면 안 되잖아요. 궁금한 건 딱히 없어. 이미 필요한 정보는 고아원에서 전달받았거든. 게다가 우리는 가족이라고 해서 꼭 서로 잘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괜히 눈치 볼 필요 없다. 대신 이 집의 규칙은 거기 프린트해서 적어뒀으니 확인해라. 얼마나 삭막한 환경이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정없게 느껴지기는 했지만
고아의 부모가 되어주겠다고 하셨으니 따뜻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양부모님은 본인들에 대한 설명조차 프린트해서 전달해 주실 만큼 소통이 없으셨어요. 심지어 두 분 다 맞벌이셔서 가끔씩 저 혼자 저녁을 챙겨야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눈칫밥을 스스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설마 절 먼저 입양하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이 이렇게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단단히 제가 잘못한 게 있어서 훈육하시기 위해 이러는 거라고 믿었어요. 아무래도 이런 나날이 평생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바라고 싶었으니까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항상 말씀도 없으시고 쳐다보지도 않으셔서 걱정되네요. 만약 제가 혼날 짓을 저지른 거라면 바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도대체 왜 그런 건지 몰라서 막막해요. 너는 네가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 구분조차 못하는 거야? 왜 일일이 설명해 줘야 하는 거지? 일단 넌 집에서 말썽 부리는 편도 아니잖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 왜 스스로 혼나야 하는 건지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냐? 이해가지 않는구나. 감히 무슨 말도 꺼내지 못하겠더라고요. 알고 보니 양부모님은 원래 무심하고 결혼 자체를 서로 조건만 확인한 채 진행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의 밝은 분위기를 한껏 만들어줄 애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이럴 거면 차라리 본인들의 자식을 낳는 게 낫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정도로 갓난아기 시절부터 육아에 시달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란 절 입양하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눈칫밥만 실컷 얻어먹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집안의 분위기를 띄우지 못했죠. 결국 양부모님은 절 데리고 있는 의미가 없다면서 파양을 선언하셨습니다. 너한텐 미안하지만 하루빨리 우리의 결정을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어차피 너도 우리한테 딱히 마음 붙이고 살지 않았잖아. 그동안 함께 지내면서 우리 부부는 네가 필요 없다고 결정 내렸어. 그냥 우리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라 생각해라. 솔직히 양부모님이 제가 문제라서 파양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실 땐 황당하고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에 머무는 시간 동안 얼마나 갑갑한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파양이 실망스럽기보단 고아원으로 돌아가는 게 마음 편할 것 같더라고요. 다만 고아원 선생님들이 얼마나 신경 많이 쓰고 기대하며 절 보내셨던 건지 알아서 죄송스러웠어요. 그런데 고아원 선생님들은 저에게 뭘 잘못해서 파양당한 거냐고 물으시기는커녕 상처받았을까 봐 걱정하며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명은아, 네가 모자라서 파양된 거 아닌 거 알지? 원래 사람의 인연은 다 다르거든.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널 너무 사랑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나 봐. 이왕 돌아왔으니까 마음 상하는 일은 다 잊어버리자. 덕분에 저는 파양이라는 어마어마한 상처를 겪었음에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고아원 친구들 사이에서는 조롱거리가 되기는 했지만요. 솔직히 난 너 금방 돌아올 줄 알았어. 아마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고아원 사람들 다 예상했을걸? 누가 널 귀여워하겠어. 혼자 좀 들떠 있었나 본데 꿈 깨셔. 다시는 너한테 입양 기회 같은 건 없을 거야. 솔직히 속으로는 우리보다 네가 더 낫다고 기고만장했지? 괜히 어깨 좀 올라갔다고 우리 무시하려고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괜히 남의 집 가서 공기만 들이마시고 온 것보다 여기 지킨 우리가 더 나아.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고아원 친구들은 절 조롱했다기보다 부러운 마음을 감추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씩씩하게 마음을 다지면서 쉽게 좌절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부지런히 흘러 성인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학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일자리부터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들과 같이 살고 싶다는 열망은 포기하지 못했나 봐요. 결국 돈을 모아 야간 대학이라도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전 낮에는 오피스 건물을 청소하며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생활을 지속했어요. 솔직히 지금에 와서 이런 일을 또 하라고 하면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그나마 젊음의 패기로 가능했던 거니까요. 얼마나 몸이 고달팠냐면 아침마다 기상 알람 소리가 아니라 근육통 때문에 저절로 눈이 떠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항상 뻐근해서 이대로 굳어버릴까 봐 두렵기도 했죠.
게다가 손바닥은 세제 때문에 까칠까칠하게 갈라져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짓궂게 놀리기도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명은이 시집 다 갔네. 누가 20대 처녀 손이라고 생각하겠어. 가만히 있어보자. 손만 보면 내가 더 부드럽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아유, 우리 명은이 어떡하나? 이 아줌마보다 고생 많이 하는 손 됐네. 솔직히 손만 난장판이 된 게 아니라서 그냥 웃어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화장실 청소할 때는 쪼그려 앉아 묵은 때를 벅벅 문지르느라 무릎도 나만하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를 기특하게 생각해주는 사원이 하나 있었어요. 워낙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나 짬이 날 때마다 공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머리에 잘 들어올 수 있는지 조언도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스럽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어느샌가 전 자연스럽게 짝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루어질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굳이 번듯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 남자가 왜 저처럼 청소하는 여자를 만났겠나요? 그런데 신데렐라 스토리가 이 세상에 아예 없는 건 아니었나 봐요. 나도 대단한 사람은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우리 서로 알아가는 게 어때? 이미 당신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인지 알게 됐기 때문에 가까워지고 싶어. 솔직히 나도 당신 보면서 배우는 게 많거든.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고 꿈만 같이 느껴지네요. 결국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교제하다가 결혼까지 약속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사실 전 남편 덕분에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전 가지지 못한 게 참 많았고, 감히 기대할 수도 없는 게 많은 삶이었는데요. 오로지 남편만 있으면 다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사랑했어요. 물론 남편 역시 절 정말 많이 아껴줬고요. 혹시나 제가 지쳐 보이면 말없이 따뜻하게 업어줬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느라 힘들 텐데 제가 좋아하는 호떡을 사들고 찾아왔어요. 가끔씩 절 위에 도시락을 싸주면서 응원의 쪽지를 남기기도 했죠. 무엇보다 절 단 한 번도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순도 100%의 애정이 담긴 눈빛으로 절 예뻐해줬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진 조건은 하나도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남자였어요. 열악한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존경스럽기까지 한데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단 말이야. 당신은 충분히 스스로 자랑스러워해도 돼. 내가 당신의 1호 팬이잖아. 이런 다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인생이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다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절 정말 많이 못마땅하게 여기더라고요. 아예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노골적으로 의문을 드러낼 정도였거든요. 혹시 너 약점 잡힌 게 있는 거냐? 왜 갑자기 이런 여자애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아무리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가 씌인다지만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아? 너 정말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데려온 거야? 그래 오빠. 이런 올케 언니를 데려올 줄은 몰랐는데 진짜 당황스럽다. 오빠 정도면 더 좋은 여자랑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혹시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 설명해 줄 수 있어? 지금 이 상태로는 납득이 안 되는데. 그냥 남편이 저한테 약점 잡혀서 억지로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집 시월드처럼 결혼을 극심하게 반대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의 통장에서 나왔던 게 많으니까 눈치를 어느 정도 봐야 했던 거죠. 그리고 시누이를 가만히 지켜보니 왜 남편이 절 높게 산 건지 알겠더군요. 기껏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도 따로 구한 적 없다고 했고요. 오로지 남편이 건네주는 용돈에 의존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꾸미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정도면 어느 정도 절약할 필요가 있잖아요. 하지만 시누이는 원하는 게 있는데 용돈이 부족할 때면 친구들에게 빌려 기어코 구매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시누이 혼자서는 갚을 능력이 없었죠. 결국 시누이의 친구들은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돈을 받아내더라고요. 내가 절대로 빌려주지 말라고 했잖아. 진짜 이번까지만 내가 대신 갚는 거야. 다음부터는 내가 경고한 거니까 못 받았다고 징징거려도 소용없어.
너희들끼리는 이게 우정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이건 친구를 위한 게 아니야. 남편처럼 성실한 사람이 이렇게 남의 사치 때문에 전전긍긍해야 하는 게 마음 아팠어요. 그리고 남편도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여자애가 좀 꾸미고 돌아다니는 게 뭐가 어떻다고 막을 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어차피 나중에 시집 가려면 외모도 예쁘게 가꿔야 하지 않겠어? 지금은 걱정스럽겠지만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해결된다. 어떤 남자가 저렇게 뭣도 없이 돈만 쓰는 여자를 데려가겠어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라고 해야 돼요. 이러다가 어머니만 혼자 고생하신다니까요? 쟤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세요? 분명히 후회하실 거예요. 다만 시어머니가 배우자 없이 홀로 남편과 시누이를 키워주신 분이라 남편이 단호하게 끊어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번이 마지막으로 쥐어주는 돈이라고 하면서도 다음번에 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우는 소리를 내며 도움을 구하면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오빠, 제발 이번 한 번만. 나 이번에 카드값 못 갚으면 진짜 힘들어져. 나라고 엄마 속 썩이고 싶겠어? 최대한 엄마 뒷목 잡지 않게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서 그래.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짓 하지 않을게. 너 진짜 제발 철 좀 들어. 언제까지 남들 사는 거 다 따라 사려고 그래. 애초에 출발선이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말라니까? 지금 너는 쇼핑이나 다니고 있을 때가 아니야. 뭐라도 일을 구해야지. 알겠어. 이번에만 갚아주면 나도 개과천선하는 모습 보여줄게. 지금까지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만 앞으로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오빠 하나뿐인 동생이잖아. 이번만 믿어줘. 솔직히 제가 듣기에는 시어머니나 시누이나 진실하지 않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넘어가는 걸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말에 매번 눈 딱 감고 넘어가는 남편을 굳이 잡돌이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가족 없이 혈혈단신으로 살아왔던 터라 이런 모습까지도 가족이기에 할 수 있는 특권으로 느껴졌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처음으로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하는 모습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글쎄, 시누이가 결혼도 하지 않았으면서 임신을 한 거예요. 심지어 연애 중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뒤집어졌죠. 물론 혼전 임신이라는 게 아예 없는 일인 건 아니에요. 만약 상대가 책임진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면 더 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누이는 누구랑 교제했던 건지도 분명히 밝히지 않았고요. 흘려보내라는 말에도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너 혼자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대로 배만 불러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 할 거 아니야. 도대체 어떤 남자애인지라도 말해봐. 내가 당장 달려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말을 안 해? 그냥 신경 끄라니까. 나랑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거니까 참견하지 마. 어차피 부모는 우리잖아. 조금만 더 기다리면 결론이 나올 거니까 괜찮아. 당사자인 내가 침착한데 왜 오빠랑 엄마가 난리인지 모르겠어. 아이고 이년아. 임신하고 애 낳는 게 말처럼 쉬운 줄 알아? 안 그래도 농땡이 피우면서 살아온 게 무슨 애 엄마가 된다는 거야. 당연히 널 걱정할 수밖에 없지. 제발 흘려보내자. 너 이러다가 나중에 피눈물 흘린다. 시누이처럼 이렇게 낙천적이고 천하태평한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시어머니가 잔뜩 신난 목소리로 전화하셨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열심히 구슬려 시누이의 입을 연 것 같았죠. 그런데 시누이의 상대가 꽤나 부잣집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걱정을 한시름 덜고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우물쭈물 그냥 넘어갈 거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결혼식은 그냥 안 하고 넘어가기로 했다. 애초에 임신부터 했는데 배 동그랗게 나와서 웨딩드레스 입으면 얼마나 이상해 보이겠니. 요즘은 결혼식 안 올리고 살림 합치는 부부도 많다더라. 아니, 우리 부부 같은 경우는 제가 고아인데다가 넉넉하지 못해 결혼식을 생략했지만 시누이는 부잣집으로 시집 간다면서 생략할 이유가 굳이 있나요? 게다가 시누이의 성격상 화려하게 축하받는 것을 원할 텐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죠. 바로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캐물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저랑 남편을 뒤집어 놓기 충분했어요.
알고 보니 신우이가 부잣집 남자를 만나서 임신한 건 맞는데요. 그 부잣집 남자가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우이는 불륜을 저질러 놓고 애를 임신까지 한 상황이었죠. 당연히 저랑 남편 모두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신우이가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해도 설마 남의 가정을 파탄냈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뚜껑이 열려서 노발대발 난리가 났어요. 너 진짜 이러라고 내가 그동안 뒷바라지 했던 건 줄 알아? 그냥 너만 만족스럽고 행복하면 끝이냐고. 당장 남의 가정 파탄낼 생각하지 말고 너 혼자 책임져. 무슨 결혼 같은 걸 운운해. 남한테 상처 주고 네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면 신우이도 충분히 알아듣고 반성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제 생각 이상으로 뻔뻔하더라고요. 이미 이야기 다 끝난 상황인데 뭐하러 내가 혼자 책임져. 그 사람 본처가 임신 못하고 있었단 말이야. 어차피 쫓겨날 처지였는데 시기가 앞당겨졌을 뿐이라고. 오히려 난 이제 레드카펫 밟고 시집 가는 거야. 진짜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본처라는 사람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다 알게 됐으면서 그저 부잣집으로 시집 보내게 생겼다고 신났던 시어머니가 소름 끼쳤습니다. 실제로 시어머니는 신우이를 지적하기는커녕 남편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각자 다 잘된 일인데 왜 그러는 거냐. 네 동생 임신했는데 그렇게 언성 높여서 뭐라고 해야겠어. 이 뱃속에 있는 애 그냥 애 아닌 거 알지? 앞으로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물려받을 텐데 무조건 안전하게 나와야 한다.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와 신우이랑 돈독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남편의 가족이니 마음속으로 벽이 딱히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로 진짜 많이 실망스럽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선을 지키지 않고 본인들의 이득만 취하려고 들 줄은 몰랐으니까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정말 많이 실망하고 상처받은 것 같았습니다. 결국 우리 부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랑 거리를 두기로 입을 모았어요. 하지만 시누이가 부잣집으로 시집갈 예정이라 그런지 남편이 거리를 두겠다고 하는데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 많이 힘들어할까봐 걱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남편은 한동안 말수가 부쩍 줄어들었고 출근할 때마다 깊은 한숨을 습관처럼 내뱉더라고요. 게다가 밤에 같이 누워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한참을 잠들지 못했죠. 물론 남편은 본인이 힘들어도 저한테 굳이 티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라 제 앞에서는 애써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 때문에 많이 신경 쓰이지.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당장은 어머니랑 동생과 연 끊다시피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허전하게 느끼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어차피 나한텐 당신이 있잖아.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루빨리 남편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얼마 가지 않아 제 뱃속에 아이가 찾아왔어요. 덕분에 우리 부부는 시댁 식구들을 잊고 새로운 기쁨을 맞이할 수 있었죠. 이제 진짜 우리가 부모가 되는 거야? 아직 태어나려면 멀었지만 진짜 하루하루 헛되지 않게 살아가야겠다. 꼭 멋있는 아빠가 돼서 만나고 싶어. 당신한테도 진짜 부족하지 않은 남편이 될게. 그렇게 저는 청소하던 일을 관뒀습니다. 어차피 시댁으로 빠져나가던 돈이 줄어들어서 생활비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저와 우리의 아이를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심신이 안정적일 수 있도록 얼른 일을 관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배가 무거워지고 여러모로 컨디션이 힘들었지만 남편 덕분에 10달 동안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그랬듯이 남편은 제가 임신하고 나서도 정말 다정하게 지극정성으로 챙겨줬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출산하고 나서도 비싼 돈을 들여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부부가 부유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비싼 관리를 기대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에게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 수 있어서 정말 감동스러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받아도 되는 걸까? 앞으로 돈 들어가는 일이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더 부지런히 살아야 할 텐데 나만 누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아예 나는 일도 간둬버려서 당신 혼자 벌어야 하잖아.
누가 들으면 당신이 평생 쉬기만 하다가 호강하는 줄 알겠어.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우리 아이까지 품어줬으니 이 정도는 받을 자격 있다고. 애초에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당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그저 남편은 본인이 더 열심히 일할 거라고 약속하면서 제가 미안해하지 않도록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축하 연락은 따로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물론 우리 부부는 굳이 서운해하지 않고 우리 아들에게 사랑 주며 키우자고 약속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졸음운전 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직 어린 우리 아들과 저를 두고 떠나게 된 거라 얼마나 충격이고 슬펐는지 모르겠어요. 그제야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랑도 오랜만에 닿게 되었습니다. 비록 살갑지는 않더라도 같이 슬픔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게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았죠. 설마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기구한 여자가 내가 될 줄은 몰랐다. 이렇게 허망하게 헤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내 새끼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평생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녀석인데 사고를 당하다니. 그렇게 저는 남편이 남겨두고 간 돈이 있기는 했지만 앞으로 아들을 키워나가려면 저도 돈을 꾸준히 벌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세를 아끼고 아들을 맡긴 채로 일을 나가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남편 없이 부탁하는 거라 그런지 빈정거리셨어요. 이제 우리 아들도 이 세상에 없는데 너랑 나는 고부 사이가 아니라 남남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니? 이제 와서 손 벌릴 곳이 필요하니까 도움을 구하는 거야? 너도 진짜 생각보다 낯짝이 두꺼운가 보구나. 솔직히 이 정도 말을 들었으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는 게 맞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엄마가 되어보니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존심이고 뭐고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제발 도와달라면서 시어머니 댁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머님께 돈 달라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무조건 제가 돈 벌러 나갈 건데 우리 아들 믿고 맡길 데가 없어서 그래요. 제발 그이 생각해서라도 너그럽게 생각해 주세요. 아이고 귀에 딱지 않겠네. 알았으니까 제발 좀 일어나라. 우리 집 앞에서 그런 난리 피우면 내가 뭐가 되니. 나중에 딴소리하면 바로 내쫓을 거야. 괜히 몸 피곤하다는 식으로 핑계대면서 돈까지 요구할 생각하지 마라. 주변을 지나다니던 이웃들이 절 안타까워하니 시어머니도 보는 눈을 의식해서 마지못해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전 시어머니 댁으로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확실히 시누이가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그런지 형편이 훨씬 좋아졌더군요. 저도 만져보지 못한 명품 가방도 색깔별로 구매해 두시고 씀씀이가 엄청 커진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손도 대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얼른 돈 모아 이 집에서 나가라며 끼니도 보리차에 밥 말아먹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단 한 번도 반발하려 들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아들 도와주시는 거랑 집에 들어와 살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귀가했는데 시어머니가 어린 아들만 두고 나가셨더라고요. 다른 문제였다면 저도 그저 입 다물고 인내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손자를 집에 딸랑 놔두고 자리를 비울 수 있나요? 어머님, 아무리 그이가 먼저 떠나서 저희한테 정이 안 가신다고 해도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애는 잠깐만 눈을 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시잖아요. 이왕 도와주시기로 했으면 제가 퇴근할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주세요. 맹세코 저는 서러운 심경을 애써 숨기며 침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버릇없이 군다면서 분노하시더라고요. 어디 시어미를 가르치려 들어? 내가 너보다 한참 전에 먼저 애 키워본 경험이 다 있으니까 잠깐 나갔다 온 거 아니겠냐? 애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왜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거야? 오늘 한번 제대로 날 잡자는 거니? 심지어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고 마음대로 잡돌이 하셨습니다. 이러다 머리가 다 뽑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얼얼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제 품에 아들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뺨까지 퉁퉁 부을 정도로 얻어맞고 쫓겨났어요. 하도 갑작스럽게 난리가 난 거라 지갑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죠. 당연하게도 아들을 데리고 어디 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도 떠오르고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옆집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습니다. 세댁,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거야. 애까지 데리고 있는데 그 집 할머니가 막말하는 거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 내가 뭐 좀 알려줄 테니까 복수 한번 해볼래? 이대로 핍박당하고 사는 거 억울하잖아. 처음엔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제안인가 싶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옆집 아줌마는 단순히 절 위로하기 위해 던지는 말을 하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세댁은 궁금하지도 않아? 도대체 저 할머니가 왜 딸 하나 시집 잘 보냈다고 행세까지 달라졌는지. 딱 봐도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 안 했어? 어떤 집이 자식 결혼시켰다고 저렇게 눈에 띄게 달라지냔 말이야. 글쎄요. 제가 듣기론 어머님이 저희 시누이한테 정보를 잘 받아서 주식 투자에 성공하셨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저렇게 씀씀이도 커진 걸로 알고 있어요. 괜히 의심할 만한 뭔가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옆집 아줌마는 제가 너무 순진하다고 혀를 차셨습니다. 그리고 뭘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말을 시작하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시누이가 시매부 몰래 벌어오는 돈에 손을 대서 시어머니한테 넘겨주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원래 시누이가 시집을 가기 전부터 시매부 집안이 부잣집이었던 터라 친정으로 돈을 빼돌린다고 해도 크게 빈자리가 티나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시누이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손을 대고 있었던 거죠. 지난번에 시누이가 시어머니 댁에 찾아왔을 때 시매부 앞에서 절대로 티내지 말기로 계단에서 말 맞추는 걸 옆집 아줌마가 엿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괜히 주책 맞게 굴면 안 되는 거 알지? 우리 신랑한테 의심사면 그날부로 우리 둘 다 끝장이야. 무조건 입단속 단단히 해야 돼. 그냥 주변에서 정보 잘 주워 먹어서 주식으로 재미 봤다고 둘러대자. 아유, 알겠다니까. 도대체 몇 번을 말하는 거야. 그 정도로 내가 못 믿어워? 나도 그 정도 눈치는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네 신랑한테 걸리면 당장 빈털터리로 쫓겨날 텐데 그런 일은 막아야지. 그치? 겨우 인생 펴서 ATM 기기 제대로 물었는데 퍼나를 수 있을 만큼은 다 퍼내야 하잖아. 엄마도 나한테 이런 효도 받을 줄은 몰랐지? 앞으로도 내가 눈치 보고 잘 맞춰서 보내줄 테니까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결국 저는 고민 끝에 일을 그냥 넘겨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옆집 아줌마 역시 그런 의미로 저한테 가르쳐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애초에 시누이는 남의 억장 쥐어뜯어가며 시작한 결혼이었잖아요. 그런데 반성할 줄은 모르고 아직도 본인 이득만 취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게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한테 싹싹 빌며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처럼 연기하며 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목소리 높이는 일 없을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잠깐 제가 피곤해서 이성을 잃었던 건가 봐요. 저한테 어머님처럼 인정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또 없는데 왜 그랬는지 정말 후회스러워요. 그래, 쫓겨나 보니까 좀 정신이 차려지더냐?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걸로 하겠다.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내 심기 거스르면 얄짤 없을 줄 알아라. 만약 우리 아들이 착한 애가 아니었으면 이번에도 용서 같은 건 없었을 거야. 넌 감사한 줄 알아야 돼.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한테 순종하는 척하며 방심시켰습니다. 아침마다 아무리 피곤해도 일 나가기 전에 먼저 일어나 밥상을 차려드렸고요. 시어머니 옷에 먼지라도 있으면 얼른 다가가 털어드렸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셔도 고개를 끄덕이며 무조건 따르겠다고 대답했죠. 게다가 새벽에 심부름을 시켜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튀어나가 해결해왔습니다. 덕분에 시어머니는 저한테 어떤 경계도 하지 않아 폰에서 몰래 시매부의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매부한테 댁 배우자가 친정으로 꾸준히 상당한 금액을 몰래 제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해버렸습니다. 시누이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도 캡처해 제공해줬죠. 결국 시누이는 모든 사실이 들통나버렸고 시매부한테 쩔쩔매며 용서를 구해야 했어요. 작정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 나만 시집와서 호강하고 있는 게 너무 죄스러워서 엄마한테 뭐라도 도움드리고 싶었던 거야. 당신도 이런 내가 불쌍하지 않아? 우리 엄마는 혼자서 나 키워주셨단 말이야.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장모님 명품 가방까지 다 모아주실 정도로 돈을 퍼다 날랐던데?
어떻게 당신이나 장모님이나 내 뒤에서 돈을 훔쳐다 쓸 수 있어? 이거 다 도둑질이나 다름없는 거 알지? 소름 끼쳐서 같이 못 살아. 결국 신우이는 용서받지 못하고 시어머니 댁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얌전히 반성하기보다 도대체 누가 이 사실을 심해부에게 알려버린 거냐며 이를 갈더라고요. 물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러자 신우이는 화살을 시어머니한테 돌려버리더군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솔직히 말 좀 해봐. 괜히 들떠서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닌 거 아니야? 왜 입단속 똑바로 안 했어? 엄마만 거덜나는 게 아니라 나까지 쫓겨나 버렸잖아. 이걸 어쩔 거냐고. 아니 이 기집애가 도대체 뭐라는 거야? 너야말로 진작 처신 똑바로 했어야지 왜 멍청하게 인정을 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그냥 모르는 척했으면 넘어갔을지도 모르잖아. 괜히 네가 모자란 걸 내 탓하지 마라. 와, 엄마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나한테 미안하다는 생각도 없나 보네? 그동안 돈 받아갈 때도 고맙다는 마음조차 없었던 거 아니야? 지금 딸이 이혼녀 되게 생겼는데 역정이나 내고 있을 때냐고. 급기야 신우이랑 시어머니는 옥신각신 둘이서 싸웠습니다. 특히 효도할 거라고 하던 신우이는 어디 가고 시어머니한테 삿대질해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도 가만히 당하고 계실 분은 아니라서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집어던지면서 입에 담기 힘든 말을 쏟아내셨어요. 거의 서로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로 몸을 앞으로 들이밀더군요. 어쩌면 당연하게도 살림살이가 모두 바닥에 나뒹굴 정도로 집안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결국 이 소음에 놀란 이웃들이 신고해서 경찰까지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는 심해부한테 이혼 소송을 당했는데요. 아무래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신우이한테 있기에 위자료를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까지 불이익 받았어요. 아무리 신우이가 절절 기며 용서를 구해도 심해부의 의견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콧대 높게 굴고 아나무인이던 사람이 꽃다발을 사들고 심해부 직장 앞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기까지 했댔어요. 물론 심해부는 본 척도 하지 않고 떠나버렸다고 했죠. 결국 신우이는 같이 살던 집안으로 찾아가 무릎을 꿇고 자식 핑계를 대며 호소했다는데요. 워낙 행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심해부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무리였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니까. 이미 내 마음은 뜬 지 오래야. 솔직히 이런 식으로 당신한테 시간 할애하기 싫어. 굳이 내가 당신하고 다시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우리 애를 위해서도 당신을 갖다 치우는 게 맞아.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안 그래도 당신은 나랑 결혼하기 전에 이미 이혼 경험이 있잖아. 이렇게 쉽게 또 이혼하는 건 마음 아프지 않겠어?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난 친정이랑 연 끊을 각오도 할게. 당신 진짜 인생 막 사는구나. 무슨 친정이랑 연 끊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어. 솔직히 나랑 이룬 가정이 간절한 게 아니라 내 돈이 아까운 거잖아. 이제 와서 현모양처인 척 하지 마. 그냥 당신 없어도 내 일상은 변하는 거 없으니까. 애초에 심해부는 막상 결혼하고 나서 신우이가 약속했던 것과 달리 내조에 힘쓰지도 않고 베이비시터한테 아이를 맡긴 채로 놀러 다니기 바빠 실망스러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심해부는 본처와 이혼하며 재혼한 거였기 때문에 최대한 가정을 유지하고 싶었대요. 그런데도 신우이는 본인 친정에 돈 빼돌리며 정신 못 차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심해부는 더 이상 인내했다가는 뭐가 더 나올지 모르겠다며 이혼을 강행한 거였어요. 결국 신우이는 아이 돌보는 일에도 소홀했기 때문에 심해부한테 아이를 주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양육비를 감당하며 책임감을 짊어져야 할 때였어요. 그리고 저는 전 심해부한테 이 사실을 알려줘서 고맙다는 명목으로 돈을 좀 넉넉하게 받았어요. 만약 뒤에서 이런 수작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계속 몰랐다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아무리 저한테 큰 돈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괘씸하잖아요. 설마 또 이렇게 결혼을 실패할 줄은 몰랐네요. 전 심해부는 재혼마저 이렇게 끝나버릴 줄 몰랐다며 씁쓸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신우이와의 결혼 생활이라면 몰라도 먼저 이혼한 본처와의 결혼 생활은 전 심해부 탓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주제넘는 소리일지도 모르지만 용기 내서 조언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어느 정도 친밀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애초에 만남의 시작이 다른 사람 상처 주면서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당연히 잘 풀릴 리가 없죠. 만약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엉뚱한 사람한테 상처 주는 일 없도록 조심하세요. 분명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러네요. 그 말이 100번, 1000번 맞아요. 진심으로 반성해야겠어요. 어쩌면 자업자득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임신시키고 결혼했다가 사단난 거니까요. 이제는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마음대로 살지 말아야겠어요. 전 심해부가 진심으로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랑 더 이상 같이 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전 심해부의 도움을 받아 집을 나왔어요. 물론 세를 내는 것처럼 매달 전 심해부에게 갚아나가고 있고요. 다행히 우리 아들이 어린이집 종일반에서 너무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일을 원활하게 다닐 수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게도 아침마다 가방 메고 나갈 준비를 하는데 단 한 번도 가기 싫다면서 땡깡 피운 적이 없었답니다. 심지어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양보를 잘하기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아들이 또래 친구들보다 먼저 성숙해진 걸까봐 마음이 쓰이기도 했는데요. 집으로 돌아와 오늘 하루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자랑하며 노래를 흥얼거리는 걸 보면 마음이 놓여요. 솔직히 남편이 먼저 떠난 빈자리를 제가 채우지 못할까봐 많이 걱정했거든요. 우리 아들, 오늘도 어린이집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낸 거지? 만약 속상한 일 있으면 꼭 엄마한테 말해줘야 돼. 항상 엄마는 우리 아들 편이니까. 괜히 엄마가 걱정할까봐 참으면 안 돼? 혹시나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신신당부하는데요. 그때마다 저의 눈을 초롱초롱하게 바라보면서 대답하는 아들을 보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생깁니다. 한편 신우이는 양육비를 일괄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랬는데요. 자꾸 일을 시도해도 사고만 치고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식당에 들어가서 시작했던 서빙은 2시간 만에 손님한테 반찬 그릇을 엎질러서 옷에 다 튀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계산해주는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거스름 돈을 몇 번이나 틀리게 거슬러줘서 결국 하루 만에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대요. 살다 살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처음 보네요. 아무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어설플 수 있다지만 이런 실수는 좀 아니지 않나요? 제대로 집중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냥 씩 웃고 있을 게 아니라 손님한테 사과를 해야죠. 별로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트집 잡으세요?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닌가요? 원하는 대로 나가드릴 테니까 말 좀 그만하세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뭐 어떡하라고요? 정말이지 뭐 하나 제대로 마무리한 게 없어서 오죽하면 같은 지역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이에 악명 높게 소문이 돌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신우이는 본인이 직접 양육비를 구하지 못해 시어머니가 나서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사모았던 것들을 모조리 헐값에 팔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둘이서 살게 된 만큼 시어머니가 일을 나간다고 하셨어요. 원래 우리 남편 덕분에 먹고 살던 모녀라 많이 쪼들리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는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시장 청소 용역 일자리를 구하셨으니 얼마나 고생스러우시겠어요. 새벽마다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고 건물 뒷골목을 오고 가신다던데요. 손목과 허리 통증으로 인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파스를 붙이신댔어요. 그리고 점심은 대충 삼각김밥 하나 사서 때운다고 하셨죠. 심지어 저녁에는 시누이랑 둘이서 김치 하나 놓고 끼니를 챙긴다고 하셨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 철없이 집에 붙어있는 시누이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아직 제가 전 심해부한테 폭로한 당사자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지 몇 번 도움을 구하러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이제 와서 너한테 애원할 생각하니까 양심이 좀 찔리긴 하더라. 그래도 내가 네 시험이잖아. 한 번만 도와줬으면 해. 차라리 나만 혼자 고생하는 거면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네 시누이까지 챙겨야 해서 그런다. 어머님, 그러게 우리 그이가 아가씨 저리 놔두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잖아요. 그때는 그냥 방치하셔놓고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그리고 저한테 도움을 구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보내서 돈 벌어오라고 하셔야죠. 저도 아들 키우면서 살기 빠듯해요.
차라리 시어머니가 혼자 고생하시는 거면 저도 마음이 좀 약해졌을지도 모르는데 이미 나이는 실컷 먹고 몸도 팔팔한 시누이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거절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도움을 구하러 댁까지 찾아 들어갔던 제가 뭔가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으니 영 의심스러우셨나 봐요. 글쎄 저 몰래 뒤를 밟아 전 심해부와 알고 지내는 걸 확인하셨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역적을 만난 것처럼 분노하셨습니다. 네가 사람 새끼가 맞아? 지금 우리 모녀가 뭐 때문에 힘든 건지 다 알면서 그 자식이랑 내통하고 있었단 말이야? 설마 우리 모녀가 잘 사는 것 같아 보여서 질투했던 거냐? 어떻게 그 자식한테 다 까발릴 수 있어? 예전에도 그랬듯이 시어머니의 기세는 대단했는데요.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본인이 저한테 약점 하나 잡혔다는 걸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저를 머리채 잡고 뒤흔들어 놨을 때 진단서까지 발급받아둔 데다가 옆집 아줌마가 증인 노릇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를 상해죄로 고소했고요. 시어머니는 벌금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시누이 먹여 살리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벌금까지 내야 한다며 우는 소리 하시더군요. 하지만 자식 잘못 키운 건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잖아요. 본인이 앞으로 계속 책임지셔야 하는 게 맞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버겁더라도 우리 아들을 건실한 사람으로 키워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지원받고 도움을 받고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언젠가는 저 역시 세상에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꼭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